여자 구실도 못하는 쓸모없는 년. 우리 발리 풀빌라 3박 4일 다녀올 사이에 반성하고 있어라. 뱃속 아기를 잃고 강남 세브란스 수술대를 내려와 홀로 한남동 50층 집 앞에 도착한 그 봄날 오후, 굳게 잠긴 도어락에부터 펄럭이던 시어머니의 쪽지였습니다. 수술받은 배를 부여잡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은 발리 풀빌라 인피니티 풀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회사 후배라는 그 여자까지 함께였죠. 그런데 그들이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행세하며 살던 50억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등기 명의가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이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3년간 시어머니가 먹인 한약 31병이 약대 동기 분석실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눈물을 닦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이죠? 한남동 50층 오늘 안에 현금 결제할 사람으로 매물 내놓겠습니다. 발리 하늘 아래 건배를 드는 그 순간 50억 천국이 단 하루 만에 어떻게 길바닥으로 바뀌었는지 차갑고 처절한 약사며느리의 역전 참교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자 구실도 못하는 쓸모없는 년. 수술받은 아랫배를 부여잡고 한남동 50층 펜트하우스 복도에 섰을 때 제 눈앞에 가장 먼저 들어온 글자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빳빳한 글씨로 적힌 종이 한 장이 굳게 잠긴 도어락 위에서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비밀번호를 천천히 누르고 또 눌러봐도 빨간불만 깜빡였습니다. 익숙한 멜로디는 끝내 울리지 않았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린 건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그대로 종아리에 닿았고 마취가 풀린 자리에서부터 둔탁한 통증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들어와 있지 않았죠. 같은 시각 시누이 강세린의 인스타그램에는 발리 풀빌라 인피니티 풀에서 샴페인 잔을 든 가족 사진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그날 처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3년 전 그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한 지 갓 1년이 지난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 황말숙이 큰 보따리를 양손에 든 채 서 있었고 그 뒤로 시누이 강세린이 28인치 캐리어 3개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곧장 거실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여기서 지낼 거다. 네가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손주 소식 한 자락이 없는데 내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줄 알았니?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거실 한가운데 툭 내려놓는 사이 시누이는 인사 한마디 없이 캐리어를 끌고 곧장 안방 옆으로 직행했어요. 그러더니 제 드레스룸 문을 거리낌 없이 열어젖히고 옷걸이를 휙휙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새언니, 이 방 옷장 절반은 내가 써야겠다. 어차피 새언니는 집에서 앞치마만 두르고 사는데 이런 좋은 옷이 뭐가 필요해? 저는 손에 든 토스트 집게를 식탁에 내려놓을 새도 없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미리 말씀도 없이 이러시는 거 좀 아니잖아. 자기가 좀 말려줘. 남편은 제 손을 슬며시 떼어놓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며칠 있다 가시겠지. 유난 떨지 마.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출근 가방을 챙겨 그대로 현관을 나섰어요. 그날부터 한남동 50층 펜트하우스에서 제 신분은 아내가 아니라 식모로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면 시댁 2사람이 아침상을 차렸고 청담동에서 배달 오는 정체불명의 한약을 다리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사발 가득 시커먼 한약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어서 마셔. 이게 다 손주 잘 들어서라고 내 돈 들여 비싸게 짓는 거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저는 그 한약 냄새를 처음 맡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명문 약대를 졸업한 10년차 약사였거든요. 시댁 앞에서는 그저 전업주부 행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 사발에서 풍기는 들큰한 향에 임산부에게는 절대 닿으면 안 되는 성분의 냄새가 분명히 섞여 있었어요. 저는 한 모금을 머금는 척하다 화장실에서 작은 유리병에 그대로 뱉어 약대 동기 박미경의 약국 분석실에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게 한약 샘플 1번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건 시누이 강세린이었습니다. 강세린은 펜트하우스 2번째 방을 통째로 차지한 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침대에 누운 채 인터폰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새언니, 라떼 한 잔. 우유 거품 곱게 올려서. 지난번처럼 대충 하지 말고. 라떼를 가져다 주면
한 모금 마시고는 미지근하다며 싱크대에 그대로 쏟아버렸어요. 빨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명품 블라우스에 커피를 흘려놓고는 그 옷을 제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죠. 이거 세탁기 돌리면 안 되는 거 몰라? 손으로 조물조물 빨아서 그늘에 널어. 망가뜨리면 새언니가 물어내야 하는 거 알지? 그뿐이 아니었어요. 강세리는 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건인 양 빼들고 청담동 명품 매장을 드나들었습니다. 한 달에 결제되는 금액만 수백만 원이었는데 정작 자기 카드빚 5천만 원은 갚을 생각도 없었죠. 어느 날은 제가 차려놓은 저녁상과 거실 통창 야경을 사진으로 찍어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려두기도 했어요. 우리 집 스윗홈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정작 그 밥상을 차린 사람도 그 집 주인도 저라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제 친정 험담도 서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차려낸 반찬을 젓가락으로 깨작거리며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새언니네 친정은 동네에서 약이나 파는 약방 아니야. 우리 집안에 그런 장사꾼 피가 섞였다고 생각하면 밥맛이 다 떨어진다니까. 저는 들고 있던 국그릇을 조용히 식탁에 내려놓았지만 끝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힐 때마다 강세리는 옆에서 부채질을 했어요. 거실 벽에 걸린 1m짜리 달력에 시어머니가 빨간 펜으로 부부관계 날짜를 동그라미 칠 때도 강세리는 깔깔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또 인상 쓰네? 저러니까 애가 안 들어서지. 마음보가 글러먹어서 그래.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광경을 보고도 머쓱하게 웃기만 했죠. 그 50층 펜트하우스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를 낳아줄 도구이자 두 사람의 손발 노릇을 하는 식모, 그게 시댁이 저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새벽이었어요. 한약을 다리려고 부엌을 들어가는 길에 안방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번 달에도 안 들어서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 태호 회사 후배 김지혜, 그 애 있지 않니?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더라. 차라리 그 애를 새며느리로 들이는 게 낫겠어. 엄마, 진짜 잘 생각했다. 저 칙칙한 새언니보다 100배 1000배 낫지. 빨리 갈아치우자. 강세린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한밤의 복도에 가볍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행주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려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들어가 한약을 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미소를 띤 채 시어머니 앞에 한약 사발을 내려놓았어요. 마음속으로 박미경에게 맡길 한약 샘플 31번째 표시를 더했고요. 옷장 안쪽 깊숙이 숨겨둔 작은 녹음기의 빨간불이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빠르게 깜빡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은 31병의 한약과 옷장 속 녹음기 한 대가 훗날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를요. 결혼 2년차로 접어들면서 시댁의 횡포는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제 친정을 깎아내렸어요. 네 친정은 동네에서 약이나 팔던 집안이라 그런지 며느리가 영 천박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반찬처럼 식탁에 깔았습니다. 특히 명절이 가장 끔찍했어요.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가운데 세워두고 망신주기를 즐겼거든요. 우리 태호가 아깝지. 번듯한 집 교수들 다 마다하고 약방집 딸을 데려왔으니 그래도 손주라도 빨리 안겨야 우리 면이 서지 않겠어? 친척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숨거릴 때마다 저는 부엌으로 도망쳐 혼자 전을 부쳤습니다. 명절 내내 기름 냄새를 뒤집어쓰고 수십 명분 음식을 차려도 돌아오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비교와 멸시뿐이었어요. 한 번은 친정엄마 윤정란이 성수동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에서 손수 구운 빵과 반찬을 싸들고 한남동까지 올라오셨어요. 딸이 시집에서 고생한다는 걸 아신 엄마가 새벽부터 반죽을 치대 구워온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음식을 받자마자 코를 막았어요. 아휴, 사돈 음식에서 빵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 이런 걸 누구 입에 넣으라고? 그러더니 친정엄마가 정성껏 싸온 빵을 비닐째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빵봉지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경아, 빵은 어머님 입에 맞으셨디? 모자라면 더 만들어 보내마. 저는 목이 메는 걸 꾹 누르며 괜찮은 척 대답했어요. 응, 엄마. 다들 맛있게 잘 먹었어. 걱정 마. 차마 급방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한남동 50층 펜트하우스는 4년 전 돌아가신 제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알뜰히 모으고 부동산에 차곡차곡 묻어둔 돈으로 그 펜트하우스를 사주셨고 눈을 감으시기 전 제 이름으로 등기를 옮겨주셨습니다. 성수동 상가 건물 절반도 제 몫으로 남기셨고요. 하지만 저는 시댁에 그저 친정에서 전세를 좀 보태줬다고만 둘러댔어요. 시어머니는 그 50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기 아들 강태호의 능력으로 산 집이라 굳게 믿었거든요. 결혼할 때 시댁이 그 집에 보탠 돈은 단돈 1원도 없었지만 그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사람들이었어요. 결혼 2년차 여름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밀려 새벽 1시가 다 되어 한남동 집에 들어선 날이었어요. 현관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잠옷바람으로 거실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애도 못 만드는 게 회사는 찰도 다니는구나. 밤마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저는 가방을 내려놓을 힘도 없이 그 자리에 선 채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는 저를 용하다는 점집과 한의원, 굿단까지 끌고 다녔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시험관 시술을 5번이나 반복하게 만들었고요. 배에 매일 주사를 놓는 일도 그 차가운 시술대에 혼자 오르는 일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단 한 번도 병원에 따라와 주지 않았습니다. 주사바늘에 멍이 시퍼렇게 든 배를 내려다보며 눈물이 차올라도 저는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모진 시간을 견딘 끝이었습니다. 멍투성이었던 제 몸이 결혼 3년 만에 마침내 기적 같은 소식을 안겨주었어요.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받고 그것도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제야 활짝 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장손이 들어섰구나. 진작이를 써야지. 시어머니는 그날로 제 손에서 걸레를 빼앗고 시누이와 집안일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받아보는 대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그 갑작스러운 친절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제 뱃속의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시어머니는 좋은 음식을 챙겨주면서도 입으로는 늘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몸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 장손 생각해서다. 너는 그저 튼튼하게만 잘 품기만 하면 돼. 그 집에서 저는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귀한 아이를 담은 그릇 한 점일 뿐이었어요. 시누이 강세리는 제가 임신한 뒤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배가 불러오는 몸으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려도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방 청소를 시키며 깔깔거렸어요. 새언니, 임신했다고 유세 떨지 마. 옛날 우리 엄마는 만삭에도 집안일 다 했대.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태교를 핑계로 제가 친정엄마를 만나러 가는 곳조차 막았습니다. 몸 무거운데 어딜 싸돌아다녀? 그 약방집에 드나들어봤자 우리 장손한테 좋을 거 하나 없다. 저는 입덧으로 속이 뒤집히는 와중에도 그 넓은 펜트하우스 안에 갇힌 사람처럼 지내야 했어요. 남편 강태호는 태명을 튼튼이로 짓고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남 세브란스 산부인과 정기검진에는 단 한 번도 함께 와주지 않았어요. 바쁘다던 그 사람이 같은 시간 한남동의 어느 카페에서 회사 후배 김지혜와 마주 앉아 있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임신 14주에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강남 세브란스를 찾았습니다. 초음파 화면을 들여다보던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한참을 화면만 살피던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마음 단단히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아기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까맣고 고요한 점 하나가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진료실 의자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어요. 그 쓴 약을 마시는 척 견디고 주사바늘을 견디고 매일의 모욕을 삼키며 버텨낸 시간의 끝이 이런 결말이라니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비틀거리며 진료실을 나섰어요. 눈부신 병원 로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3년을 버틴 끝에 제게 남은 것이 텅 빈 두 손뿐이라는 사실이 그제야 아득하게 실감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약사로서의 본능이 칼날처럼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시어머니가 3년 동안 매일 새벽 제 앞에 들이밀던 그 시커먼 한약, 그리고 그 약을 지어 보냈다는 시어머니의 친구 한방원,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한약 그리고 항말쑥.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두 단어가 시댁 전체를 무너뜨릴 첫 번째 단추가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남동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강세린 그리고 남편 강태호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병원에서.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장손 잘 크고 있다지? 저는 입술을 깨물다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아기 심장이 멈췄대요. 유산이래요. 순간 거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웃음소리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남편 강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남편은 위로 한마디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여자구실도 못하는 쓸모없는 년이 결국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놨구나. 그러게 내가 몸 관리 잘하라고 했어, 안 했어?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물만 쏟았어요. 어머니,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힘들어? 네가 뭐가 힘들어? 집안 대를 끊어놓은 년이 무슨 낯짝으로 힘들다는 소리를 해? 옆에서 시누이 강세린이 손톱을 다듬던 줄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그러게 평소에 몸 관리 좀 하지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 비싼 한약까지 다 챙겨줬는데. 그날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글쎄, 그 약방집 딸년이 끝내 우리 장손을 못 지켜냈지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마치 저를 단죄하듯 떠벌리는 그 목소리가 닫힌 문틈으로 다 새어나왔습니다. 시누이 강세리는 그 와중에 거실 소파에 누워 명품 가방 쇼핑몰을 들여다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누구 하나 제게 따뜻한 물 한 잔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싸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 열흘 동안 저는 그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철저히 혼자였어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제 끼니를 챙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 수근거렸어요. 천연이 우리 집 복을 닦아먹은 거야. 처음부터 드리는 게 아니었다. 남편은 같은 침대를 쓰면서도 등을 돌리고 누웠고 아침이면 인사 한마디 없이 출근해버렸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미역국을 떠먹으며 유산수술을 받기로 한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뱃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 허전함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함께 가주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오늘 나 병원 가는 날이야.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딜 따라가? 그런데 따라갔다 부정 타면 어쩌려고? 너는 회사는 나가?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또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나 오늘 회사도 바쁘고 너 혼자 다녀와. 남편은 출근 가방을 들고 저를 지나쳐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무언가 분주하게 캐리어를 챙기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강남 세브란스로 향했어요. 접수창구에서 보호자란을 비워둔 채 펜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가 함께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와 천장의 새하얀 조명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마취 기운이 천천히 몸을 덮어오는 동안 저는 눈가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줄 손 하나 없이 혼자 눈을 감았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복실 커튼 너머로 다른 산모의 가족들이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더 시리게 비어갔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한남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기고 아파왔지만 그 통증보다 사무치는 외로움이 훨씬 더 컸어요. 펜트하우스 50층 복도에 섰을 때였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다시 한번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래도 빨간불만 깜빡일 뿐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거였습니다. 제가 수술받는 사이 누군가 도어락을 통째로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익숙한 번호들을 하나하나 다시 눌러봤습니다. 결혼기념일, 남편 생일, 제 생일까지. 그러나 돌아오는 건 매정한 빨간 불빛이었어요. 수술받은 몸으로 50층 복도에 우두커니 선 채 저는 제 집 문 앞에서 쫓겨난 낯선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한가운데에 붙어있던 쪽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빳빳한 글씨였어요. 여자 구실도 못하는 쓸모없는 년 때문에
온 가족이 못 살겠다. 우리는 발리 풀빌라 3박 4일 다녀올 테니 밖에서 네 잘못이나 뉘우치고 있어라. 저는 쪽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받은 배를 부여잡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앉아버렸어요. 바로 그때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슈누이 강세린의 인스타그램 새 게시물이었어요. 발리 풀빌라 인피니티 풀에서 시어머니와 슈누이, 남편이 샴페인잔을 든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는 낯선 여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남편의 팔짱을 다정하게 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바로 시어머니와 슈누이가 새벽마다 키득거리며 새 며느리감으로 점찍던 그 회사 후배 김지혜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슈누이가 적은 글귀가 달려 있었어요. 우리 가족 발리에서 힐링 중 새 식구도 함께라 더 행복해. 저는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유산한 아내를 차가운 수술실에 혼자 내던져 놓고 그 시각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온 가족과 함께 발리로 떠난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 카드로 끄는 비행기표와 풀빌라였을 테죠. 손끝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눈물이 뚝 멈췄습니다. 뜨겁던 슬픔이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거든요. 3년을 도구로 쓰이다 아이를 잃은 날, 결국 쓰레기처럼 문 밖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제 안의 마지막 무언가를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분노 속에서 또렷한 생각 3가지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첫째, 이 펜트하우스의 등기 명의가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이름이라는 사실. 둘째, 제가 명문 약대를 졸업한 10년차 약사라는 사실. 셋째, 시어머니가 3년간 먹인 그 한약 31병이 약대 동기 박미경의 분석실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 저는 차가운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떨리던 손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들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에는 그날 처음으로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발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이 샴페인잔을 부딪히고 있을 바로 그 순간, 저는 50억짜리 그들의 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전화를 걸 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누른 번호는 24시간 출장 열쇠 수리공이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도착한 수리공에게 저는 미리 챙겨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어요. 이 집 등기상 주인이 저예요. 이 도어락 통째로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수리공은 등기부등본과 제 신분증을 번갈아 확인하더니 군말 없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드릴 소리와 함께 시래기 바꿔놓은 도어락이 떨어져 나갔어요. 새 도어락에 제 손으로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펜트하우스 거실은 시댁 식구들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시어머니의 옷까지, 시누이의 명품 박스 더미, 남편의 골프채까지. 저는 빈 상자를 펼쳐들고 그들의 짐을 하나하나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비우고 서랍을 털고 신발장까지 탈탈 털어냈어요. 수술받은 배가 당겨와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짐을 내려다보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 지긋지긋한 인연 오늘로 끝이야. 다음날 새벽 6시 저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짐 좀 다 치워주세요. 전부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가져가 주세요. 잠시 후 도착한 업체 직원들이 시댁 식구들의 짐을 1.5톤 트럭 2대에 차곡차곡 실어냈어요. 짐이 한 보따리씩 빠져나갈 때마다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텅 빈 펜트하우스 한가운데 서서 저는 그제야 깊게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동이 트자마자 한남동과 압구정 일대 부동산 중개소 7곳에 전화를 돌렸어요. 아파트 하나 내놓으려고요. 급매예요. 오늘 안에 계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주세요. 중개인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사장님, 한남동 펜트하우스를 그렇게 서두르시면 제 값을 못 받으세요. 시세가 50억인데 정말 35억에 내놓으시겠어요? 네, 싸도 좋으니 오늘 안에 현금으로 결제할 사람이면 무조건 돼요. 그 조건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시세보다 한참 깎인 매물이라 그런지 중개소마다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오후 2시 한 남자가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왔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굴린다는 임덕배라는 사람이었어요. 임덕배는 집안을 쓱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상태도 깨끗하네요. 이 가격이면 저한테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장사죠. 마음 바뀌기 전에 바로 계약합시다. 그날 오후 저는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임덕배는 약속대로 계약금 5억을 현금으로 곧장 입금했고 잔금 30억도 그날 저녁까지 나누어 보내왔습니다. 휴대전화에 입금 알림이 연달아 뜨는 걸 확인하고 저는 그에게 새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겼어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매각을 마친 저는 가장 먼저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발리에서 긁어대고 있는 제 명의 카드부터 막아야 했거든요. 제 카드 전부 분실 신고로 정지해주세요. 지금 당장요. 추가로 결제되는 건 단 한 건도 승인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동안 시댁이 제 카드를 제 지갑인 양 긁어댄 금액만 따져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그 돈줄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나니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곧장 강남의 한 은행 PB센터로 달려갔습니다. 펜트하우스를 판 돈을 여러 계좌로 잘게 나누어 안전하게 옮겨두었어요.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꽁꽁 묶어둔 거예요. 그러고는 약대 동기 박미경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경아, 나 부탁이 하나 더 있어. 그동안 네 분석실에 맡겨둔 한약 31병 있잖아? 그거 전부 정밀 분석 좀 의뢰해줘.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미경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경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필요하면 해줘야지.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저는 그날 밤 남편 강태호와 시어머니, 신우이의 연락처를 하나하나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번호까지 새 것으로 바꾸고 나니 저는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사람이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캐리어 하나만 끌고 성수동 윤수베이커리 2층 친정엄마 윤정란이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선 그날 밤이었어요. 수척해진 제 얼굴을 본 친정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두 팔을 벌려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품에 안기는 순간 참아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엄마는 제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딸 다 울어라. 여기선 아무도 너 못 건드린다. 엄마가 있잖니. 저는 엄마 품에서 지난 3년의 서름을 모조리 토해냈습니다. 한약을 억지로 삼키던 일, 명절마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하던 일, 그리고 아이를 잃은 날 차가운 복도에 버려졌던 일까지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엄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물으셨어요. 하경아, 이제 어쩔 셈이니? 저는 눈물을 닦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동안 당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돌려줄 거야. 끝까지. 엄마는 잠시 제 눈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평생 시장과 가게에서 단단하게 살아오신 분답게 엄마의 눈빛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발리 풀빌라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마지막 밤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카드로 명품을 쓸어 담고 룸서비스를 시키며 흥청망청 돈을 써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면세점에서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계산하려던 그 순간 카드 결제가 거절되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시어머니가 몇 번이고 다시 긁어봤지만 단말기에는 승인 거절 문구만 떴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카드를 모조리 정지시켜버린 탓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까진 까맣게 몰랐어요. 다음날 새벽 발리 3박 4일 일정을 끝내고 인천공항을 거쳐 한남동으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린 건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50층 펜트하우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집안에는 그들의 짐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캐리어 손잡이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누이 강세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 강태호는 사색이 된 얼굴로 휴대전화를 꺼내 제 번호를 눌렀지만 결번 안내음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에게는 돌아갈 다른 집도 없었어요. 발리에서 마지막 현금까지 탕진하고 온 그들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상간녀 김지혜는 강태호의 손을 매무차게 뿌리쳤어요. 오빠! 집도 차도 다 어머니 거라며. 그런데 이게 다 뭐야? 나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김지혜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믿었던 새 식구마저 등을 돌리자 시댁 세 사람은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펜트하우스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잔인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며칠 전 새 주인에게 명의가 넘어갔고 등기상 원래 주인은 처음부터 윤하경, 바로 저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우리 태호가 산 거잖아. 내 아들 집이라고. 시어머니가 관리소장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소리쳤지만 소리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갈 곳도 없이 한남동 거리를 헤맸어요. 잠실 아파트는 이미 빚더미였고 통장에는 발리에서 다 써버린 잔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은 길바닥에서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며느리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고.
엄마가 발리 가자고 했잖아. 나는 가기 싫다고 했어. 한때 50억 펜트하우스에서 사모님 행세를 하던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거리의 신세로 굴러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엄마가 끓여주신 따뜻한 미역국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위해 차려준 밥상이었어요. 숟가락을 드는데 자꾸만 눈물이 국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펜트하우스를 잃은 것만으로 저들의 죄가 다 갚아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3년간 저를 짓밟은 대가를 마지막 한 푼까지 그대로 돌려주기까지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친정에 내려온 뒤로 한동안 저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유산의 아픔과 배신의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와 저는 웃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흘려보냈거든요. 이불 속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 보면 하루가 다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가만히 지켜보던 친정엄마가 어느 날 제 방문을 열었어요. 하경아, 방에만 있지 말고 엄마 가게 좀 나와봐라. 손이 모자라서 그래. 좀 도와주련. 저는 마지못해 앞치마를 두르고 성수동 윤스베이커리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손님에게 빵을 건네고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정리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잡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베이커리 옆에 딸린 60평짜리 빈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짐만 쌓아두던 먼지가 뽀얗게 앉은 공간이었어요. 저는 그 빈 공간을 한참 바라보다가 엄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공간 말이야. 저기를 북카페로 꾸미면 어떨까? 베이커리랑 이어지는 작은 책방으로. 엄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책방? 아이고,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책을 그렇게 좋아했지. 그래, 한번 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오랜만에 제 입에서 하고 싶은 일이 흘러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를 판 돈의 일부를 들여 그 공간을 직접 꾸미기 시작했어요. 노출 콘크리트 벽에 따뜻한 원목 책장을 짜놓고 포근한 조명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권 한 권 직접 고른 책들로 책장을 채워나갔어요. 엄마는 매일 새벽 빵을 구우면서도 짬짬이 나와 페인트 칠을 거들어 주셨어요. 모녀가 사다리에 올라 함께 조명을 달고 책장을 닦는 동안 가게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았습니다. 공간을 꾸미는 동안 신기하게도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 갔어요. 드디어 가오픈을 하던 날이었어요.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베이커리에 가끔 들르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남자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책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책을 정말 정성스럽게 골라놓으셨네요. 이런 조용한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딱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고른 책들이에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날 이후 그 손님은 매일같이 북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한재훈이라고 했어요. 한재훈은 늘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글을 썼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와 책 이야기, 커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고요. 한재훈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던 웃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재훈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처지를 털어놓았어요. 사실 저 지금 이혼 중이에요. 복잡한 사정이 좀 있어요. 이런 얘기 부담스러우시죠? 한재훈은 조금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럽긴요.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시절이 있잖아요. 잘 헤쳐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오히려 단단해 보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든든하게 자리 잡았어요. 한재훈은 자신의 SNS에 북카페를 진심 어린 글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팔로워가 80만 명이나 되는 그의 글이 올라가자 북앤 하경은 사흘 만에 성수동의 새로운 명소가 됐어요. 평일에도 골목 끝까지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엄마의 무화과 파이와 제가 고른 책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는 눈에 띄게 자리를 잡아왔어요. 주말이면 번호표를 받고 1시간씩 기다리는 손님들로 골목이 북적였습니다. 지역 잡지에서 취재를 나오고 작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촬영 문의까지 들어왔어요. 통장에는 매출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남편이 걸어온 소송에 맞설 자신감도 함께 단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재훈이 늘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마감 시간이면 함께 책장을 정리하고 성수동 골목을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지난 3년의 지옥 같던 시집살이가 거짓말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시댁 식구들은 정반대의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발리에서 가진 돈을 몽땅 써버린 데다 펜트하우스에서까지 쫓겨난 그들이었어요. 세 사람은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원짜리 신림동 반지하 방에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됐습니다. 좁은 방 한 칸에 세 식구가 부대끼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남편 강태호는 회사에서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저를 찾아 헤매느라 근태가 엉망이 된 데다 회사 메신저로 김지혜와 주고받은 사내 연애 흔적까지 인사팀에 적발됐거든요. 강태호는 차장 자리에서 보직 해임을 당하고 창고 같은 자료실로 책장을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한때 대기업 차장이라며 어깨에 힘주던 사람이 회사 안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월급이 반토막 나자 신림동 반지하 방세조차 밀리기 시작했고요. 시어머니 황말숙은 강남역 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전전하게 됐습니다. 평생 며느리만 부려먹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식당에서 그릇을 닦게 된 거였어요. 무릎 관절이 쑤시고 손목이 시려도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식당 손님으로 온 옛 동창에게 그 초라한 모습을 들켜 고개를 못 들고 주방으로 숨어버렸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사모님 행세하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시절은 이제 흔적도 없었습니다. 시누이 강세리는 그 와중에도 일자리 하나 알아보지 않았어요. 인플루언서 활동마저 끊기자 카드빚 5천만 원의 독촉 전화에 매일같이 시달렸습니다. 믿었던 김지혜는 이미 다른 부서 부장과 새 연애를 시작해 시댁 단톡방마저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주소로 변호사 이름이 박힌 두툼한 봉투가 날아왔습니다. 남편 강태호가 보낸 이혼 소송 서류였어요. 봉투 안에는 펜트하우스를 판 돈 35억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재산분할 청구까지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흥신소를 써서 제가 친정에 있다는 것까지 알아낸 모양이었어요. 며느리를 도구처럼 부려먹을 땐 언제고 막상 돈줄이 끊기니 변호사부터 앞세우는 그 뻔뻔함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헛웃음이 났어요. 저를 도구처럼 부려먹고 유산한 몸뚱이를 차가운 복도에 버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제 돈의 절반을 달라니요. 저는 곧장 이혼과 형사사건에 밝은 변호사 송지영을 찾아갔습니다. 송지영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차분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 집이 결혼 전부터 윤하경 씨 단독 명의였다는 게 분명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빈틈없이 모아두셔야 해요. 저는 그날부터 시댁에서 겪은 일을 날짜와 시간별로 빠짐없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약을 강제로 먹이던 일, 부부관계 날짜를 정하던 일, 유산한 날 들었던 폭언까지 종이에 적다 보니 손이 떨렸지만 다 쏟아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어요. 무엇보다 제게는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 더 있었거든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3년치 녹음 파일, 그리고 박미경의 분석실에 맡겨둔 한약 31병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만큼은 아직 송지영 변호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않았어요.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조용히 품에 숨겨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조정기 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섰어요. 먼저 와있던 남편 강태호는 후줄근하게 구겨진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사람이 폭삭 늙어 보였어요. 그래도 강태호는 끝까지 추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부로 같이 산 집이잖아. 그거 판 돈 절반은 내 몫이야. 절반 내놔.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같이 산 집?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해 주신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당신은 거기에 동전 한 입 보탠 적 없어. 한 푼도 못 줘. 부부였으면 다 같이 일군 재산이지. 너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강태호가 탁자를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큰 소리에 다리가 후들거렸을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태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가만히 안 있겠다고? 좋아.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신하고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집 그거 하나하나 전부 되돌려 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강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들이 제게 입힌 모든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대를 잇는다는 핑계로 사람을 도구 취급한 것, 유산한 며느리를 길바닥에 버린 것, 그 모든 죄를 묻겠다고 했어요. 조정실 안에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조정은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됐어요. 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법원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는 한재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죠?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오히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조종실에서 빈손으로 돌아간 그들이 곧 제 가게로 들이닥칠 거라는 사실을요. 조종에서 빈손으로 돌아간 강태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당당하고 여유롭게 사는 제 모습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법원에서 느낀 패배감과 질투가 강태호를 더 독하게 만들었거든요. 강태호는 결국 남은 돈까지 긁어 모아 흥신소에 쥐어주고 제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강태호는 제가 친정엄마와 함께 운영하는 성수동 북카페의 위치를 알아내고 말았어요. 영업이 한창이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가게는 책을 펼쳐든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향이 감돌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출입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 황말숙과 남편 강태호, 시누이 강세린이 때를 지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들이 다 보는 한가운데서 제게 삿대질하며 악을 썼어요. 인연이 여기서 떵떵거리며 잘 처먹고 살고 있었구나. 서류상으로는 아주 우리 집 며느리인 게 무슨 낯짝으로 혼자 호의호식이야? 저는 행주를 쥔 손이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손님들 다 계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진열대로 성큼 다가가더니 곱게 꽂아둔 책들을 두 손으로 와락 쓸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책들이 푸드덕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깜짝 놀란 손님들이 그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남편 강태호는 계산대로 곧장 다가오더니 주먹으로 계산대를 콱 내리쳤어요. 가게 판돈이든 집 판돈이든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이 가게 오늘로 끝장이야.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시누이 강세린이 달려들어 제 옷소매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새언니, 우리가 이 꼴로 사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겁에 질린 손님들이 하나둘 가방을 챙겨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정성껏 꾸민 매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는 손님도 있었어요. 저는 흩어진 책들과 놀라 달아나는 손님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어렵게 일으킨 이 작은 공간이 시댁 식구들의 손에 한순간에 짓밟히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에 있던 친정엄마 윤정란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성큼 걸어 나왔어요. 엄마의 한 손에는 굵은 소금이 한 줌 쥐어져 있었고 다른 손에는 펄펄 끓인 보리차가 담긴 주전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의 가게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우리 딸 그만 괴롭히고 당장 나가! 엄마는 굵은 소금을 시댁 식구들 쪽으로 확 뿌렸습니다. 이어서 주전자를 번쩍 들어 그들의 발치에 뜨거운 보리차를 시원하게 끼얹었어요. 뜨거운 물이 발등에 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단단하게 살아오신 친정엄마 앞에서 사모님 행세하던 시어머니의 기세는 순식간에 꺾였어요. 아니, 이 노인네가 정신이 나갔나? 물세례를 맞고 분이 머리끝까지 치민 시누이가 두 손을 치켜들고 엄마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출판사 미팅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와던 한재훈이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한재훈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하고는 재빠르게 엄마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강태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당신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 발짝만 더 움직여봐.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테니까. 한재훈의 서슬퍼런 기세에 시댁 식구들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어요. 세 사람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가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독을 품은 말을 뱉어냈어요. 두고 봐. 이대로 끝날 줄 알아? 이 가게 내가 반드시 망하게 만들 테니까. 세 사람이 사라진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매장 한가운데 주저앉아 흩어진 책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런데 강태호가 내뱉은 그 저주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강남 맘카페와 성수동 주민 인스타그램에 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북엔 하경에서 파는 라떼에서 바퀴벌레가 나왔고 제 북카페에서 파는 라떼에서 바퀴벌레가 나왔고 무화과 파이에는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와 엄마를 양심도 없는 장사꾼으로 몰아세우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교묘하게 손을 댄 합성사진까지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글이 퍼지는 속도는 무서웠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줄줄이 달렸어요. 저런 가게는 가면 안 된다는 글, 당장 신고하자는 글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불매하자는 말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게 앞까지 찾아와 정말 바퀴벌레가 나오느냐고 따져 묻고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가게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환불을 요구하는 단골 손님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식약처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날아왔어요. 저는 텅 비어버린 카페 한 구석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소송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어렵게 일으킨 이 가게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때 한재훈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울지 마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음해예요. 제 친구 중에 사이버 수사대 출신 전문가가 있어요. 차도훈이라고. 이 짓을 꾸민 자가 누군지 내가 반드시 밝혀낼게요. 약속해요. 저는 한재훈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텅 빈 가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한 단골 손님 그때 텅 빈 가게 문을 조심스레 열고 한 단골 손님이 들어왔어요. 오랜 시간 가게를 찾아주던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 글 안 믿어요. 여기 빵이랑 커피가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제가 잘 아니까요. 힘내세요.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핑 돌았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제 두 번째 삶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한재훈은 그날로 바로 움직였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출신 전문가 차도훈과 변호사 지인들을 북카페로 불러 모았어요. 영업을 잠시 접은 텅 빈 가게 안에서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차도훈은 노트북을 펼쳐들고 맘카페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거짓 글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글을 올린 흔적, 그리고 함께 올라온 합성사진에 숨겨진 정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끈질긴 추적이 이어졌어요. 차도훈은 밤을 새워가며 글이 올라온 시간과 접속 경로를 거꾸로 되짚어 나갔습니다. 저는 가게 한쪽에서 식은 커피를 앞에 두고 마음을 졸이며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혹시라도 증거가 잡히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도훈이 자료를 정리해 제 앞에 내밀었어요. 다 찾았습니다. 글을 올린 흔적이 두 곳을 가리켜요. 하나는 강태호 씨, 회사 사무실 인터넷 회선. 다른 하나는 강세린 씨가 사는 신림동 반지하 와이파이입니다. 합성 사진도 누가 손을 댔는지 명백하게 나왔고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약대 동기 박미경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어요. 넉 달 가까이 걸린 한약 31병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온 거였습니다. 하경아, 너 이거 듣고 놀라지 마. 그 한약 31병 중에 7병에서 임산부한테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어. 이건 그냥 보약이 아니야. 자칫하면 유산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약이었어. 수화기를 쥔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 제 입에 들이밀던 그 시커먼 한약, 그것이 제 아이를 뺏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차가운 분석 보고서 한 장으로 제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보고서만 내려다봤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엉켜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떨림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보고서를 서류봉투에 차곡차곡 챙겨 넣었어요. 그 한 장의 종이가 시어머니를 법정에 세울 가장 무거운 칼날이 될 거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3년치 녹음 파일, 거짓 후기를 작성한 그들의 흔적, 그리고 한약 31병의 분석 보고서까지. 저는 그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제 제가 당한 그대로, 아니 그 몇 배로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다음날 제가 무엇을 할지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죽이고 참고만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러나 망설임 없이 부계나경 공식 계정과 성수동 주민 게시판에 긴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거짓 소문에 대한 진실을 밝힙니다 였어요. 먼저 시댁 식구들이 가게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던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어요. 책을 내동댕이 치는 시어머니, 계산대를 내리치는 남편 강태호, 제 옷소매를 잡아채는 시누이 강세린, 그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3년 동안 제가 시댁에서 몰래 녹음해둔 파일 가운데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부분을 공개했어요. 여자 구실도 못하는 쓸모없는 년이라며 저를 짓밟던 그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유산하던 날 잠긴 현관문에 붙어있던 쪽지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여자 구실도 못하는 쓸모없는 년 때문에 못살겠으니 발리나 다녀오겠다던 그 잔인한 쪽지였어요.
그 옆에는 신우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발리 풀빌라에서 상간녀까지 끼고 샴페인을 들던 사진도 나란히 붙였습니다. 유산한 며느리를 수술실에 혼자 버려둔 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거짓 후기가 강태호의 회사 훼손과 신우이의 신림동 와이파이에서 작동됐다는 증거를 조목조목 정리해 붙였습니다. 진실이 담긴 그 글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올린 지 단 2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성수동 게시판을 넘어 온갖 큰 인터넷 모임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폐쇄회로 영상 속 시댁 식구들의 행패와 녹음 파일 속 시어머니의 모진 목소리는 보는 사람마다 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산한 며느리를 버려두고 발리로 떠났다는 대목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해 주었어요. 여론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번엔 시댁 식구들의 만행에 치를 떨었어요. 댓글창에는 분노의 글이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 거짓 후기를 믿고 가게 항의 전화를 걸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미안하다는 댓글을 줄줄이 남겼어요. 며칠 사이 끊겼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가게를 찾아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떤 분은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와 빵을 한 알음 사가며 힘내라고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어요. 누리꾼들은 강태호의 직장이 어디인지, 신우이 강세린이 어떤 사람인지 순식간에 파헤쳤어요. 거센 여론의 압박 속에 강태호는 다니던 회사에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회사 훼손으로 거짓 후기를 작성한 사실에 사내 외도 문제까지 한꺼번에 드러나자 회사가 강태호를 그냥 둘 리 없었거든요. 그들이 사는 신림동 반지하 방 앞으로는 카메라를 든 사람들과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어요. 세 사람은 동네에서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새 며느리감으로 불리며 발리까지 따라갔던 상간녀 김지혜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강태호와 주고받은 사내 메신저 기록이 함께 공개되면서 김지혜 역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새 남자에게 갈아탔던 그 부장과의 관계도 소문이 퍼져 결국 흐지부지 끝나버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를 변호사 송지영에게 넘겼습니다. 이혼소송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남의 영업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명예를 짓밟은 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임산부에게 위험한 성분이 든 한약을 강제로 먹인 죄였어요. 송지영 변호사가 한약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더니 안경을 붙였으며 말했습니다. 윤하경 씨,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친구 한방원을 통해 임산부 금기 성분이 든 약을 처방받아 며느리에게 먹였다면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사안이 무거워요. 검찰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강태호와 시어머니, 신우이가 경찰 조사실로 줄줄이 불려갔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 앞에서 세 사람은 변명 한마디 제대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네가 사진 올리자고 했잖아, 이 못된 거사. 엄마가 글 쓰라고 시켰잖아. 왜 자꾸 나한테 뒤집어 씌워.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바닥까지 추하게 드러내는 모습이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친구 한방원의 부탁에 임산부 금기 성분이 든 약을 일부러 처방받았다는 사실도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손주를 빨리 보려는 욕심에 며느리 몸이 상하든 말든 독한 약을 들이밀었던 거예요. 그 한방원 원장 역시 면허가 정지되고 함께 처벌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3년간 매일 새벽 억지로 삼켜야 했던 그 쓴약의 정체가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마침내 마지막 이혼 재판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리가 후들거렸을 자리였지만 이번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차분하게 내놓았습니다. 그 펜트하우스가 결혼하기 한참 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남겨주신 집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밝혔어요. 강태호가 그 집에 보탠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제 말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강태호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재산 분할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재판부는 오히려 강태호와 시댁 식구들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무겁게 꾸짖었습니다. 대를 잇는다는 핑계로 며느리에게 임산부 금기 성분이 든 약을 강제로 먹이고 유산한 사람을 차가운 복도에 내버려둔 채 해외여행을 떠난 점,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더욱이 원고 명의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누리면서도 정작 원고를 인격적으로 모독해온 정황이 명백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억 원을 지급하라,
12억이라는 위자료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강태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저는 10년 묵은 체중이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강태호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갑자기 무릎을 꺾었어요. 하경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 돈 다 못 갚으면 나 길바닥에 나앉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불과 몇 달 전까지 저를 도구 취급하던 사람이 이제와 제 바짓단을 붙잡고 비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수술실에 혼자 누워있을 때 당신은 발리에서 다른 여자랑 샴페인을 들고 있었지? 그때 나한테 한 번이라도 봐달라고 빌었어야지. 이제 와서는 너무 늦었어.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이어진 형사재판에서도 결과는 분명했어요. 시어머니 황말숙은 신고 한 방울과 짜고 임산부 금기 성분이 든 약을 먹인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저는 똑똑히 지켜봤어요. 한때 사모님 행세를 하며 며느리에게 삿대질하던 그 시어머니가 교도관 손에 이끌려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끌려가던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눈을 똑바로 마주봤어요. 그토록 당당하던 두 눈에는 이제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강태호와 신우이 강세린도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가 그대로 인정돼 각각 벌금 5천만 원과 함께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거예요. 신우이 강세린은 그나마 빨아먹던 가족의 돈줄마저 완전히 끊기자 카드빚 5천만 원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명품으로 도배하고 인플루언서랍시고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위자료에 거액의 벌금까지 한꺼번에 떠안은 시댁 식구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살던 신림동 반지하방의 보증금마저 차압당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한때 50억 펜트하우스에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대가가 이렇게 처참할 줄은 그들 자신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재판이 모두 끝난 날 오후였습니다. 엄마와 한재훈이 부견환경 한쪽에 조촐한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따뜻한 차와 엄마가 직접 구운 케이크가 놓인 작은 상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이혼 판결문을 들고 한참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지난 3년의 모든 고통이 그 한 장의 종이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게 뒷마당으로 나가 화로에 그 종이를 천천히 올렸어요. 판결문이 노랗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지난날의 상처를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뜨겁고도 후련한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이제 다 끝났어. 진짜 다 끝났다. 엄마가 제 등을 쓸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응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한재훈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잘 견뎌냈어요.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타오르는 불꽃 위로 마지막 재가 흩어지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지난 3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바라보며 저는 차마 지키지 못했던 제 아이에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는 엄마가 떳떳하게 살아갈 테니 걱정 말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10년 만에 가장 깊고 달콤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모든 위기를 이겨낸 부견환경은 다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 가게를 다시 찾아주었어요. 끊겼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응원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로는 오히려 더 멀리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거짓 소문에 속아 발길을 끊었던 단골 손님들은 미안하다며 두 손 가득 빵을 사갔고 어떤 분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와 응원해주기도 했습니다. 부견환경은 거짓 소문의 상처를 딛고 오히려 전보다 더 크게 자리를 잡았어요. 지역 잡지에 큼지막하게 소개되고 케이블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촬영을 나올 정도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고 똑같은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책을 한 권 펴내자는 출판사 제의까지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매출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저는 그 돈으로 가게 곳곳을 더 예쁘게 단장했어요. 창가에 화분을 놓고 손님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푹신한 의자도 새로 드렸거든요. 태어나 처음으로 제 인생이 환하게 빛나는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바쁘지만 더없이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재훈이 마감을 함께 거들다가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하경씨, 할 말이 있어요.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무슨 일이세요? 한재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 뒤에 펼쳐질 새로운 삶도 제가 곁에서 함께 하고 싶어요. 혼자 견디게 두고 싶지 않아요. 조용한 카페 안에 그 말이 잔잔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재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년의 어둠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따뜻한 사람이 제 곁에 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재훈은 소송으로 지친 저를 한 번도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든든하게 받쳐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재훈과 정식으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에는 친정엄마와 박미경 그리고 가게 손님들까지 찾아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지난날 도구 취급을 받으며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던 제가 이번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한 거예요. 끝인 줄로만 알았던 고통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행복을 손에 넣었습니다. 결혼한 뒤 저와 한재훈은 일을 마친 저녁이면 성수동 강변을 나란히 걷곤 했어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지난 3년의 지옥 같던 시집살이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재훈은 늘 제 얼굴이 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말해 주었어요. 저 역시 제가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인 줄 그를 만나기 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한재훈과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청량리역 근처 길 한복판에서 어떤 소란을 보게 되었어요. 폐지를 잔뜩 실은 낡은 리어카를 사이에 두고 두 늙은 여자가 머리채를 움켜쥔 채 길바닥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모진 저주를 퍼붓는 그 두 사람을 저는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징역을 살고 나온 시어머니 황말숙과 빛에 쫓겨 거리로 나앉은 시누이 강세린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술에 잔뜩 절어 넋이 나간 강태호가 길바닥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게 다 네 때문이야. 네가 그 며느리 간수만 잘했어도. 두 사람은 동전 몇 입을 두고도 머리를 쥐어뜯으며 싸웠습니다. 징역을 살고 나온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 시누이와 함께 쪽방을 전전한다고 했어요. 강태호는 12억이라는 위자료를 평생 갚아야 하는 처지에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때 50억 펜트하우스에서 사모님이 세를 나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새 며느리감이라던 김지혜는 또 다른 부유한 남자를 만나 청담동에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길바닥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고 하더군요. 세 사람은 동전을 줍느라 바닥을 뒤지면서도 정작 코앞에 선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때 저를 도구처럼 부리고 차가운 복도에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잠시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어떤 동정심도 어떤 미움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한때는 저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다고 이를 악물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처참한 끝을 마주하고 보니 통쾌함보다는 그저 허망함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제 인생을 갉아먹던 그 사람들은 이제 제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져 내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저는 그날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한재훈의 팔을 잡고 제가 가야 할 길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북의 낙엽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짜 엄마가 환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우리 딸 왔구나. 밖에 춥지? 어서 들어와. 몸 좀 녹여. 저는 가만히 두 손으로 제 배를 감쌌습니다. 그 안에서는 한재훈과 저의 아기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한때 도구처럼 강요받던 자리에서 잃어야 했던 아이를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두 손으로 지켜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배 위에 손을 얹을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떳떳한 엄마 품에서 키우겠다고 해요. 한재훈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엄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창밖에는 찬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책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어우러진 그 작은 공간 안은 더없이 포근했습니다. 세 식구가 도란도란 나누는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저는 푸른 배를 감싼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을 모두 지나 저는 마침내 제 삶의 진짜 봄을 맞이했습니다. 대를 잇는 도구로 취급받고 유산의 아픔 속에 차가운 복도에 버려졌던 그 사람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고 자신을 짓밟은 이들에게 휘둘리는 대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진짜 행복을 손에 넣었어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시절이 찾아옵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더군요. 저를 갉아먹는 관계라면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저는 그 긴 시간을 지나며 배웠어요. 그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봄은 찾아오니까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대를 잇는 도구로만 취급받다 아이를 잃은 날 차가운 복도에 버려졌던 윤하경 씨. 하지만 그녀가 끝까지 쥐고 있던 단 하나의 진실이 오만했던 시댁의 50억 천국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라면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진짜 나를 지키는 길이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고 윤하경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착한 사람이기를 강요받으며 오늘도 홀로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윤하경 씨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계신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윤하경 씨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가슴 뚫리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